뇌물죄는 유죄, 제3자 뇌물죄는 무죄 하는 것이 박근혜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느낌 확 들거든요. 뭐냐면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에 뇌물이 나왔으니까 공여자가 그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지갑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녹록치가 않은 거거든요. 자, 뇌물죄는 최순실 뇌물죄. 자, 여기서 뇌물죄 요소 끝났어. 근데 박근혜 유죄를 걸 수 있는 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죄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바로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좀 선을 끊어놓은 거 아닌가? 아니, 죄송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잘못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 지적을 지금 단순 뇌물죄가 인정됐고요. 예. 특히나 무죄 부분에서의 판결 설시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단순 뇌물죄는 말 그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은 거죠. 아, 그래서 공모해서 오히려 받았다. 단순 뇌물죄가 전액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빼박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3자 뇌물은 여기서 제3자는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입니다. 예. 근데 미르 K스포츠는 무죄 나왔지만 영재센터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재용은 그럼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완전 오늘 판단은 된 겁니다. 지금. 더 나아서 굉장히 불리한 게 무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강압적으로 받았다. 판결 재판부께서는 수동적인 금품 제공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수뢰자, 즉 돈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돈 내놔라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줬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는 판시인 거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에- 뇌물죄도 인정이 되고 강요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셈이죠, 건가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의 그런 셈인데 또 예. 한 가지 이제 아까 정 앵커님의 우려를 하나 나누면 재판부가 다른 경우에 예. 경향성이 좀 달라지는데 전 오늘 판결이 대략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김진동 부장판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판사 성향을 분석하거나 뭐 이게 비난하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때 국민들이 공분했던 게 뭐냐면 친구인 기업주에게 4억 2천만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잖아요. 이게 10여 년 흐르니까 120억이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에 공분한 거거든요. 저렇게 재산 증식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또 현직 검사장이. 그리고 이 현직 검사장을 누가 도대체 승진시켰나.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튀었던 거 아니에요, 불똥이. 그런데 나머지가 이게 뇌물이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진경준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해임되고 감옥에 갔는데 예. 그게 법인 차량 이용이라든가 소소한 가족들이 협찬받은 비용이 뇌물로 된 거고 이 4억 2천의 핵심적인 이 주식, 예. 주식 부분은 무죄를 했던 무죄를, 무혐의로 뇌물로 냈던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죠. 그런 예. 면에서 재단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 이렇게 분리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통계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판결될 것 같아? 기자들이 거의 5년일 것이다. 맞췄고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5년이 뇌물 공여의 최대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쪽은 형량이 무기까지 가지만 예. 뇌물을 준 쪽은 형량이 약해서 5년이 5년. 맥시멈인데 5년을 딱 채우고 사실은 나머지 4개가 유죄이기 때문에 가중을 하면 6, 7년쯤 될 것이다. 7년, 이게 8년, 7년 제일 법조인들의 많았었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구형량이 한 절반 되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깎았다.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찜찜한 여운이 남습니다. 재판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죠. 특히 조금 더 읽어볼까요? 피고인들을 승마 지원 관련된 뇌물로 약 73억 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로 약 16억 원을 제공하여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하게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작출하는 등 범죄의 행위 태양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횡령도 다 인정을 했고 예. 그런데 5년인 거죠. 횡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합쳐져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예, 아니 만약 횡령만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특경법 아니에요. 예. 10년 이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뭘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국외 재산 도피 유죄잖아요. 그것도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64억이 인정됐어요. 예, 50억 이상이면 10년 50억 아닙니까? 이상 10년 이상 예. 무기까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 다 법조 전문가로 만드냐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럼 변호사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이자 변호사는 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손 벌리던데. 더 이상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김대현 네. 변호사님 그럴 뻔했어요. 기자님. 네. 삼성 변호사들 네네. 정말 무죄로 확신했을까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죄 확신을 갖고 이 사안을 대응하지 않았다면 예.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예. 변호사의 임무라는 게 입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변호를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변론에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예. 마지막에 이제 삼성 측 변호사들의 전략. 태평양이면 대단한 그룹 아니에요? 법무법인? 그럼요. 예. 대한민국 훌륭한 법인입니다. 2위 법인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멘트를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그럼 다음에 보기 힘듭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전략이 마지막에 모른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장충기 사장이 머리 숨기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 전략이 안 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중간중간에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맨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전제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캐비넷 서류까지 또 나왔어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탑으로 올라섰고 예. 추가적인 승계 작업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2015년 7월에 M&A 할 때 연기금 들어가고 엘리엇과 뭐 이런 등등 과정이 그냥 다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무슨 승계냐? 그렇죠. 아하. 그 전에 이미 이재용 씨는 예.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승계가 됐다는 예.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각 회사가 알아서 한 거지. 이건 승계 작업과 무관한 거다. 그 대통령 만난 것도 그 이유인데 이게 무슨 대가성이냐? 그렇죠. 아하. 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가사, 그런 예. 승계 작업의 설사. 성격이 예, 있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지휘는 모두 최지성 미전 실장님, 예.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렇게 좀 전략을 아주 재밌어요, 그 바꿨습니다. 대목이. 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상 물정 모르고 한마디로 이재용 바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어록으로 나왔죠. 예. 이 부친께서 생존에 계셨을 때 뭐 이런 이제 예. 실수도 나와버렸고 또는 이제 아버지에게 훈육받은 적은 있지만 여자에게 이렇게 질척받았던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한테 혼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전략이 정말 오판이 된 게 뭐냐면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석방을 보고 그 위증 하나만 이제 이 유죄가 되면서 예.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전략을 막판에 뒤집은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최후 진술을 보면 너무 엉뚱한 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미전실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계열사별로 전문 경영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90%의 에너지를 쏟아서 전자 경영에만 힘쓰고 있고 합병은 계열사끼리 알아서 한 문제고 그런데 최후 진술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희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대는 그런 부도덕한 기업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는 얘기네요? 손 안 댔다고. 설마 손을 댔겠습니까? 라는 항변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예. 찬성해 준 얘기인데 그것과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상 관계가 없다고 부하들이 나와서 나의 죄로 소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진술의 막판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여론전이지 법리적으로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전략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보기엔 국내 2위의 로펌은 뭐 완전히 이미지를 구겼는데 오늘 좀 얼굴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 변호사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래서 또 보기엔 네티즌들이 발끈했죠. 오늘 밤의 전략은 간단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3년으로 2년만 깎으면 집행유예로 총수는 석방될 수 있다. 이게 전 합리적인 변호인단의 이 차기 수순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려고 하면
삼성에는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미래 전략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전실요? 예. 미래 전략실을 해체한 것이 결국은 제 판단엔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이번 재판에 대한 전략이 흔들리는 근간을 흔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미래 전략실 안에는 법무와 홍보, 기타 등등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다 직접 그야말로 민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쫙 집적돼서 그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서 나름의 그 정제된 전략들을 구사해 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 이 선거 막판에 말도 안 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을 다 번복하는 일까지. 근데 이런 거는 과거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도 있었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확 뭔가 이게 전략이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유달리 전략이 어떤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터프한 방식으로 네.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설로 들리지 않고 왜 좀 이렇게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 들리죠? 아니 해설하신 거죠, 지금?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기업 자체가 존속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더 내고 하는 거는 국가 전체 이익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종가 치고 있어요. 오늘 아까 1몇 % 뭐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네. 지금까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미미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문제로 지금 국한해서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는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민변에서 삼성 문제 전문가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예.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김정진 변호사인가요? 그 삼성 문제 전문가가? 김정진인가? 거기는 참여연대군요. 민변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그 민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에서 예. 재벌 개혁 문제에 예.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예.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재벌 기업들,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폈던 논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 그분들을 사면해줄 때 폈던 논리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벌 회장을 이렇게 가둬두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 구속 영장 1심 그 청구됐을 때, 1차 청구됐을 때 1월 17일인가 그렇죠? 네. 그때 청구되자마자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삼성이 투명 경영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네. 그리고 구속되자마자 계속 삼성 기업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대훈 기자가 말씀했듯이 그걸 잘못 왜곡되게 운행했던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삼성 기업 전체는 오히려 점점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어제 그 갤럭시 노트 S8 뉴욕에서 발표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는지 오늘 선고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잘 구속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맨날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예. 하지요. 단순한 정치 권력에서의 적폐뿐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에서의 적폐마저도 그게 더 심각하죠.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또 감시하고 예. 필요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정산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삼성의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무노조 경영을 일관하고 있고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 대해서도 하청 통해서 노동구조를 굉장히 악순환시키고 있죠. 세계 1위를 지향하는 삼성그룹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소유 회사가 보다 더 나은 선진적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라봅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큰 거죠. 이건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삼성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이걸 또 추동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예. 어떤 정치적인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 대목도 지금 그 대목도 미래전망 잠깐 곁들이면요. 이제 기업 경영 걱정해 주셨고 김 기자님 그리고 이게 더 나아지는 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투명성과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삼성이 바야흐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예. 해외에서도 그런 이제 이 좋은 시각이 많은데 기대가 많죠. 문제는 이런 또 반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잘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그룹 체제잖아요.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예. 미전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총괄 부서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다 증시 쪽에서는 자, 이부진 사장이 이어받나? 지금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구속될 때 삼성 내부 사정이 네. 그 이재용은 이미 버린 카드, 이부진 카드가 그렇죠. 뜨고 있다. 지금 이게 항소심뿐 아니라 대법원 최종 3심 판결까지 나려면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5년은 최소한 구속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범수로 복역하고 일찍 가석방된다고 해도 4년은 있어야 돼요. 3, 4년 동안 이 삼성그룹은 뭘 지금 이 의사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냐면 센 돈을 투자하는 거는 멈춰 있어요. 센 돈요? 예. 그러니까 큰 돈? 해외에 큰 돈? 해외에 괜찮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거는 총수의 의사결정이었단 말이죠. 이재현 CJ 회장이 수감돼 있을 때 투자는 멈춰 있습니다. 돈은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아하. 총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핏줄과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일가 중에 누군가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을 메꿀 가능성이 높다. 요거까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삼성에 참여할 것인가인데 거버넌스 위원회 결국은 주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자본시장의 논리는 정치 권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이 경영구조 이렇게 개편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노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대목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보죠. 예, 예. 이제 관심은 변호사 이재용 측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항소를 할 것이고 양측 다 항소의 뜻을 밝혔으니까 네, 예. 자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관심은 10월 17일 이전에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9월 17일 전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요. 제가 보기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께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법원은 구속기간 최장기간 6개월이잖아요. 예.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삼성 재판에서도 그 수많은 증인들 예. 주 3회, 4회씩 이렇게 재판하면서 6개월을 맞추셨던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예. 6개월 구속기간은 아마 지키실 것으로 봅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대단히 화려하고 막강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재판정 분위기를 전해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끊임없이 삼성 재판의 변론 과정,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전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린 결정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예, 합니다. 필요적 공범. 예,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 절도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적 공범. 혼자서는 못한다. 공범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이런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이었어요. 이거 두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간통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뇌물이 대표적인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예. 주는 놈과 받는 놈. 예를 그러면 아주 이번에 특이하게 주는 드시네. 놈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가는 길 계속하세요. 예, 이번에 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 줬다. 뇌물죄 인정됐잖아요. 예. 그럼 받는 사람 당연히 인정되죠. 이 직접적인 연결이에요. 그럼 뇌물 73억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은?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예. 최소 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0억 아니, 이상이면은 특경법 이상이니까 10년 이상이 법정형이고요. 그렇죠. 예. 10년 이상. 그러니까 뇌물 수수하게 되면 5년 이상인데 네. 10억 뇌물 수수액이 50억 이상이면은 50억인가요? 10억인가요? 50억, 5억 50억 이렇게 5억 50억. 예.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예. 무기징역까지. 무기징역까지요? 네네. 그럼 오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두 분, 최순실까지 세 분. 그렇죠. 최순실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 최순실 같이 받았잖아요. 주는 사람 같이 받았으니까. 예.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이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 말고 이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지갑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에 인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편견은 없는데 그냥 줬다고 그냥 딱. 근데 오늘 그 대목이 중요한 건데 예, 그 그동안은 대목이 중요하잖아요.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예. 같은 지갑이라고 얘기했죠. 예.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특검보가 나와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 이렇게 또 경제적 표현을 이익을 해요. 공유했다.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근데 오늘은 전 획기적이라고 봐요. 그 대목이. 뭐냐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 음모의 공범이에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두 명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조직적으로 예. 둘이 서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돈이 굴러 들어올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실질력의 대통령으로 강압을 했고 적극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이제 공유한 게 삼성이 된 거예요. 요 사건에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면 주로 73억 플러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요게 네.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9억이거든요. 근데 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최순실에게 꽂힌 금액만 계산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재단 직접 얘기는 꽂힌 처음 것만. 했으니까. 네. 아, 미르재단, 키스포츠 재단 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야 돈 내놔 그랬는데 돈을 최순실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은 경제적 공동체 이게 아니라 그냥 공모, 그렇죠. 공모로 본 것으로 봐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뇌물죄는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심플하더라고요 생각이.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가장 확실할 거니까요.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최서원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서원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대통령은 김종등에게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피고인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승마 지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들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의 승마 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서원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공모 관계는 인정된다. 아니, 뭐 경제적 공동체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점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의 형량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의 형량이 나올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감형을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감형의 사유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감형을 고려할 사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혐의를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괘씸죄가 오히려 적용되면 적용됐지 감형의 사유는 제가 볼 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괘씸죄가 적용할 수 없는 게 무기의 괘씸죄는 없어요. 근데 무기 이제 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비호하고 변호한 듯한 말씀을 이제까지 하신 거로 제가 착각해서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현 변호사에 대한 오해, 김대현 편견, 기자님. 김대현 기자에 대한 오해, 편견을 가졌으면 제가 사과하고 하야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말씀을 드렸지. 뭐 이거 누구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감형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보통 가정하면 가중 요소가 되겠죠. 아니 보통 우리 시청자나 국민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최고 형량이 10년인데 왜 5년이 나왔지?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그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의 재량으로. 그러지 네,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근데 그럴 때는 감형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5년에 처한다. 그 양형 이유가 아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시면서도 수동적 뇌물 제공 경위,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 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그 앞에 수많은 에버랜드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 모두 다 승계 작업이고, 이와 무관한 회사들만을 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뭘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지. 그래 저도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들어보는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저는. 근데 얼핏 들을 때 전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자세한 거는 판결문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근데 판결문을 얼핏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얼핏 들을 때 더 잘 이해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얼핏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집중적으로 들으면 더 헷갈려요. 이 용어들이 헷갈려갖고.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현 평론가님. 네. 지금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많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발톱도 아프고.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됐네. 그러니까 이 발톱이 아파서 이 성모병원에 한번 007 작전이 있었죠. 예. 미라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둘러싼 코스프레 아니 아프니까 갔겠죠. 그렇죠. 아파서 갔다고 일주일에 인정하고. 4번씩 재판했잖아요. 네네. 주 4일씩 가는데 광복절 하루 쉬고 전날 쉬고. 그러니까 사실 병원 간 날도 재판을 하고 병원을 간 겁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이제 재판 진행되다 한번 정회되고 예. 이런 걸 합치면 지금 전체 속도에서 봐서 결근했다, 결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10월 16일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2, 3일이 빠져도 전체 하겠다. 재판 진행 속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는데 간단하게 10초만. 자, 요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예.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속력을 붙일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청와대- 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분석하라고 나온 거예요. 사전에 고지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 캐비넷 문건 네. 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재판부가 지휘를 하고 있죠. 오히려 윤모 전 과장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즉시 압수수색하라 해서 증거도 찾게 하고 예. 검찰이 좀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했던 것들을 재판부가 수사 지휘를 해서 채워나가는 형국이에요. 반전이 우병우- 있을 거로 봅니다. 우병우 전 우병우 수석에 전 대해서. 수석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5년형이 나왔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형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0월 17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유죄, 제3자 뇌물죄는 무죄 하는 것이 박근혜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뭐냐면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에 뇌물이 나왔으니까 공여자가 그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지갑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녹록치가 않은 거거든요. 자, 뇌물죄는 최순실 뇌물죄. 자, 여기서 뇌물죄 요소 끝났어. 근데 박근혜 유죄를 걸 수 있는 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좀 선을 끊어놓은 거 아닌가? 아니, 죄송합니다. 정봉 전 의원님께서 잘못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지적을 지금 해주세요. 단순 뇌물죄가 인정됐고요. 예. 특히나 무죄 부분에서의 판결 설시가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단순 뇌물죄는 말 그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은 그래서 공무원에서 오히려 받았다. 단순 뇌물죄가 전액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빼박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3자 뇌물은 여기서 제3자는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입니다. 예. 근데 미르 K스포츠는 무죄 나왔지만 영재센터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이재용은 그럼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완전 오늘 판단은 된 결론이 겁니다. 아. 지금. 더 나아서 굉장히 불리한 게 무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강압적으로 받았다. 판결 재판부께서는 수동적인 금품 제공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수뢰자, 즉 돈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돈 내놔라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줬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는 판시인 거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에- 뇌물죄도 인정이 되고 강요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셈이죠, 건가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의 그런 셈인데 또 예. 한 가지 이제 아까 정앵커님의 우려를 하나 나누면 재판부가 다른 경우에 예. 경향성이 좀 달라지는데 전 오늘 판결이 대략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김진동 부장판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판사 성향을 분석하거나 뭐 이게 비난 이게 전 합리적인 변호인단의 이 차기 수순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려고 하면 삼성에는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미래 전략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전실요. 예. 미래 전략실을 해체한 것이 결국은 제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이번 재판에 대한 전략이 흔들리는 근간을 흔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미래 전략실 안에는 법무와 홍보, 기타 등등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다 직접 그야말로 민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쫙 집적돼서 그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서 나름의 그 정제된 전략들을 구사해 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 이 선거 막판에 말도 안 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을 다 번복하는 일까지. 근데 이런 거는 과거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도 있었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확 뭔가 이게 전략이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유달리 전략이 어떤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터프한 방식으로 네.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설로 들리지 않고 왜 좀 이렇게 걱정해 주는 듯한 말도 들리죠? 아니, 해설하신 거죠, 지금?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기업 자체가 존속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더 내고 하는 거는 국가 전체 이익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종가 치고 있어요. 오늘 아까 1몇 % 뭐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네. 지금까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미미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문제로 지금 국한해서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그 민변에서 삼성 문제 전문가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예.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김정진 변호사인가요? 그 삼성 문제 전문가가? 김정진인가? 거기는 참여연대군요. 민변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그 민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에서 예. 재벌 개혁 문제에 예.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예. 삼성 그룹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재벌 기업들,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폈던 논리가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 그분 하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때 국민들이 공분했던 게 뭐냐면 친구인 기업주에게 4억 2천만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잖아요. 이게 10여 년 흐르니까 120억이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에 공분한 거거든요. 저렇게 재산 증식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또 현직 검사장이. 그리고 이 현직 검사장을 누가 도대체 승진시켰나.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튀었던 거 아니에요, 불똥이. 그런데 나머지가 이게 뇌물이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진경준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해임되고 감옥에 갔는데 예. 그게 법인 차량 이용이라든가 소소한 가족들이 협찬받은 비용이 뇌물로 된 거고 이 4억 2천의 핵심적인 이 주식 예. 주식 부분은 무죄를 했던 무죄를 무혐의로 뇌물로 냈던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죠. 그런 예. 면에서 재단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 이렇게 분리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통계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판결될 것 같아? 기자들이 거의 5년일 것이다. 맞췄고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5년이 뇌물 공여의 최대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쪽은 형량이 무기까지 가지만 예. 뇌물을 준 쪽은 형량이 약해서 5년이 5년. 맥시멈인데 5년을 딱 채우고 사실은 나머지 4개가 유죄이기 때문에 가중을 하면 6, 7년쯤 될 것이다. 7년, 이게 8년, 7년 법조인들의 제일 많았었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구형량이 한 절반 되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깎았다.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찜찜한 여운이 남습니다. 재판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죠. 특히 조금 더 읽어볼까요? 피고인들을 승마 지원 관련된 뇌물로 약 73억 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로 약 16억 원을 제공하여 거액의 뇌물을 공유하였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하게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작출하는 등 범죄의 행위 태양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횡령도 다 인정을 했고 예. 그런데 5년인 거죠. 횡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합쳐져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예, 아니 만약 횡령만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특경법 아니에요. 네. 10년 이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뭘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국외 재산 도피 유죄잖아요. 그것도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64억이 인정됐어요. 예, 50억 이상이면 10년 50억 아닙니까? 이상 10년 이상. 예. 무기까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 다 법조 전문가로 만드냐고요? 그럼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럼 변호사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이자 변호사는 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손 벌리던데. 더 이상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김대현 네. 변호사님 그럴 뻔했어요. 기자님. 네. 삼성 변호사들 네네. 정말 무죄로 확신했을까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죄 확신을 갖고 이 사안을 대응하지 않았다면 예.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예. 변호사의 임무라는 게 입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변호를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변론에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예. 마지막에 이제 삼성 측 변호사들의 전략. 태평양이면 대단한 그룹 아니에요? 법무법인? 그럼요. 예. 대한민국 훌륭한 법인입니다. 2위 법인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멘트를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그럼 다음에 보기 힘듭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전략이 마지막에 모른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장충기 사장의 머리 숨기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 전략이 안 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중간중간에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맨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전제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캐비넷 서류까지 또 나왔어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탑으로 올라섰고 예. 추가적인 승계 작업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2015년 7월에 M&A 할 때 그 연기금 들어가고 엘리엇과 뭐 이런 등등 과정이 그냥 다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무슨 승계냐? 그렇죠. 아하. 그 전에 이미 이재용 씨는 예.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승계가 됐다는 예.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각 회사가 알아서 한 거지. 이건 승계 작업과 무관한 거다. 그 대통령 만난 것도 그 이유인데 이게 무슨 대가성이냐? 그렇죠. 아하. 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가사, 예. 승계 작업의 설사. 성격이 예, 있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지휘는 모두 최지성 미전 실장님, 예.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렇게 좀 아주 재밌어요, 그 대목이. 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상 물정 모르고 한마디로 이재용 바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아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어록으로 나왔죠. 예. 이 부친께서 생존에 계셨을 때 뭐 이런 이제 예. 실수도 나와버렸고 또는 이제 아버지에게 훈육받은 적은 있지만 여자에게 이렇게 질척받았던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한테 혼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전략이 정말 오판이 된 게 뭐냐면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석방을 보고 그 위증 하나만 이제 이 유죄가 되면서 예.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전략을 막판에 뒤집은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최후 진술을 보면 너무 엉뚱한 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미전실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계열사별로 전문 경영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90%의 에너지를 쏟아서 전자 경영에만 힘쓰고 있고 합병은 계열사끼리 알아서 한 문제고 그런데 최후 진술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희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대는 그런 부도덕한 기업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는 얘기네요? 손 안 댔다고. 설마 손을 댔겠습니까? 라는 항변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예. 찬성해 준 얘기인데 그것과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상 관계가 없다고 부하들이 나와서 나의 죄로 소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진술의 막판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여론전이지 법리적으로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전략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보기엔 국내 2위의 로펌은 뭐 완전히 이미지를 구겼는데 오늘 좀 얼굴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 변호사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래서 또 보기엔 네티즌들이 발끈했죠. 오늘 밤의 전략은 간단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3년으로 2년만 깎으면
집행유예로 총수는 석방될 수 있다.